지난 시간에는 표준원가와 관련돼서 구성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준원가와 관련돼서 예제는 다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의 주소를 슬라이드 밑에 알려드렸는데 거기 있는 예제를 보고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표준원가 계산과 관련돼서 표준원가 계산하는 종류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제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원가 계산 방식이 약간 다른데요.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코스팅이라고 해서 프로젝트의 경우에 원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는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동시에 진행하는 일들, 다음 주에 동시에 진행하는 일들, 그래서 업무와 관련돼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재료비나 관련된 경비들을 계산해서 요 기간별로 이제 비용이 나오죠. 그게 이제 프로젝트 코스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되고, 실제 비용이 어떻게 됐고, 다음 주에는 얼마 정도 예상되고, 그리고 실제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파악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잡어드 코스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 주로 주문 생산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도 주문이긴 한데, 다른 거는 뭐냐면, 프로젝트는 업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동시에 막 진행하고, 그래서 기간별로 원가 계산을 해놓는데, 개별 원가는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에 대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주문이 들어오겠죠. 주문이 휙 하고 들어와서 모든 업무가 1, 2, 3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들어오는 게 이제 100개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50개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10개를 만들어 달라. 납기는 언제까지냐면 뭐 회의 100일까지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는 공급자는 어떻게 주문을 받냐면 한 가지 받겠죠. 저희가 이 주문은 잘 처리할 수 있는 주문이고 경험도 많다, 특징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처리할 때 1단계 작업을 하고 2단계 작업을 하고 그리고 3단계 작업에서 끝낸다. 그리고 1단계는 우리가 공장에 작업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1단계에 딱 맞는 작업장이 300번 작업장이고 100번 작업장이고 2단계는 세 번째 작업장은 200번 작업장에서 하면 딱 맞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걸리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틀 정도 걸리고 3일 정도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작업장에서 할 건지, 그러면 어느 기계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계만 나오겠습니까? 재료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작업을 위해서 3일 동안 한다 그러면 3일 동안에 8시간씩 해서 24시간 동안 하고 기계에 24시간 돌고 300번 작업장에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24시간 일하고 또 재료도 어떤 재료를 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100개 하나 만들 때 드는 비용도 나오죠. 그래서 비용이 자체적으로 나오죠. 근데 그 비용은 이제 고객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주문을 처리할 때 우리가 이 정도 가격으로 주문을 받았는데,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할 수 있겠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하나 만들 때 10달러,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만들 때 20달러, 그리고 이제 하나 만들 때 이거는 5달러. 그래서 이제 이거 더해서, 그래서 다 더하면 35달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하나 만들 때 이거 가격 얼마를 받았냐? 50달러 받았다 그러면 예상되는 이익이 얼마 정도 된다. 딱 나오고, 나중에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해요. 실제로 진행을 해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다음 같은 걸 확인하는 거죠. 정말 계획대로 그 작업장에서 했는지, 그 시간만큼 했는지. 근데 보통 이제 여기에 뭐도 붙냐면 일정도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기 이제 주문 처리는 100일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단계는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 90일부터 3일 걸리니까 2일까지 하고 90, 91, 92까지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 며칠부터 90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납기 안에 끝내도록 해주는데, 나중에 확인할 때도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그 작업장에서 했는지, 그 날짜만큼 걸렸는지, 그 비용이 들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생산할 때 각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비용을 다 계산해서 합산한다. 이거를 이제 개별 원가 회계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좀 쉽죠. 왜냐면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별로, 그 주문에 해당하는 작업별로 비용을 계산한다. 그 작업도 코스팅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우리가 뭐 집에서 친구들이랑 아니면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 그러면 개별적인 항목별로 비용을 계산하죠. 그래서 이번에 여행은 어디 갈 거야? 그러면 뭐 목적지가 어디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이쪽 비용이 얼마. 그다음에 거기서 숙박은 어떤 데를 이용할 거니까 숙박비가 얼마. 그리고 여기 돌아다닐 거니까 얼마.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업무별로 비용을 계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별 원가에는 주로 이제 주문 생산에서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계산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얼마 들었냐면 12달러 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19달러 들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얼마 들었냐면 뭐 이쪽이 뭐 지금 4달러 정도 들었다. 그래서 35달러 만족하긴 했는데, 여기 여기 비교해 보니까 이쪽에서 좀 잘 못했다. 이쪽에서. 그러면 이 작업을 할 때 지금 300번 작업장에 약간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에서 차이가 나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게 왜 났느냐. 그러면 애당초 표준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표준은 제대로 됐는데 작업장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돼서 비용이 이제 올라갔다. 그러면 그 부분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개선을 하면 되겠죠. 사실 이 표준원가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그 학생분들도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제조와 관련된 제조 표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조만 있겠습니까? 서비스도 다 표준이 있지. 그 표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원가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대로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딱,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제 얼마 정도 들었는지 비용 딱 비교해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데서 우리가 약간 미흡하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코스팅인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종합원가 회계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별원가 회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회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로 딱히 지금 이제 표현하기가 좀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프로세스 코스팅은 이제 대량 생산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대량 생산에서. 대량 생산은 어떻게 되냐면 라인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이제 이렇게 쭉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뭘 만들기로 딱 결정이 돼 있냐면, 여기 이제 1번 기계 딱 있고, 그다음 2번 기계 딱 있고, 빵. 그래서 20번 기계 딱 있고,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재료들이 이제 딱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몇 개 쓴다. BOM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재료를 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대체 뭘 만드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품목은 이제 A를 만든다. 근데 물론 이제 A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A가 나오는데, 화학적인 특성 있는 액체로 되어 있거나 이런 화학적 특성 있는 제품들은 똑같은 것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코카콜라를 만드는 라인에서는 그냥 계속 코카콜라만 나오고, 펩시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펩시콜라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대량 생산을 하는데 그 반복 생산이라고 해서 끊어서 들어가는 재료가 끊어서 들어가고 제품도 끊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몇 개 만들었다 해서 끊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약간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하간에 공정이 딱 세팅된 돼서 그래서 이제 A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기계예요. 그래서 이쪽에 A를 만들 때, 만드는 품목이 A니까 A를 만들 때 1번에서 얼마 들고 2번에서 얼마 들고 해서 20번까지 해가지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거냐면, 첫 번째가 A를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이 작업장의 생산성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를 정상적으로 8시간 동안 작업하면 A가 몇 개나 나오냐? 그래서 A가 뭐 작업장이 지금 이제 하루에 그 480분 동안 일을 하는데, 실제로 480분 중에서 그래서 일하는 게 이제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60분은 쉬는 시간 빼고, 그리고 20분 예방 보존하고 빼고,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등 뭐 이렇게 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생산성 이런 거 딱 고려해서 몇 개 나오는 거냐면 350분 정도 일한다.
350분 정도 일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오는 게 35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A 하나 만들 때 표준 시간 얼마냐? 그래서 A 하나 만들 때 이게 1분 걸린다. 1분 걸린다. 그러면 실제로는 480분 줘도 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빠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350분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 만들 때 1분이니까 350개 나오겠죠. 그럼 350개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350개 만들 때 여기 총 비용이 얼마냐? 토탈 코스트가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종합원가 회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특정 기간 동안에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 이만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총 든 비용이 얼마냐? 이걸 만들 때 총 비용이 얼마냐? 그걸 계산해서 그냥 나눠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대량 생산에서는 이거를 개별적인 그 활동을 그냥 어떻게 보는 거냐면, 큰 기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큰 기계 하나. 큰 기계가 굴러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기계가 지금 하루 동안 일을 하면 몇 시간 일을 하냐? 8시간 돌아간다. 그 8시간 안에 뭐가 있느냐? 뭐 쉬는 시간도 있고, 8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고, 1시부터 5시까지, 뭐 이래서 8시간이에요. 그 8시간 동안에 꾹 굴러가는데, 사람 몇 명 일하느냐? 몇 명 일하고, 기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계는 뭐 연실 돌겠죠. 그죠? 계속 돌겠지. 그 기계가. 그리고 이제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그리고 그거 라인에 관련된 공장 쪽에서 발생하는 비용 뭐 이거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그 8시간 동안에 몇 개나 나오냐, 그러면 이것저것 해서 350개 나온다, 그러면. 아니, 480분 일하는데 왜 350개 나와, 그러면 생산성이 딸려서 그런 거죠. 생산성이 딸려서. 그게. 물론 이것도 분량을 내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량을 내면 다시 또 분량을 또 빼야 돼. 그래서 품질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품질이 또 좀 안 좋아가지고 35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 분량이다. 재작업 들어간다. 그럼 340대 나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하간에 이제 8시간 동안에 들어가는 총 비용에다가 그 다음에 8시간 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수량을 가지고 나눠서 결국 하나 만들 때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개별원가 회계나 종합원가 회계나 뭐 프로젝트나 마찬가지로 이 표준원가를 좋게 하려면 생산성을 좀 좋게 하면 다 좋아지는데 종합원가 회계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경우에는 중요한 건 이제 여기 기계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고 그다음에 전체를 다 그냥 하나의 큰 기계로 보고 특정 기간 동안에 하루 동안에 총 비용 얼마 들고 하루 동안에 몇 개 내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전체 비용을 이 생산량으로 나눠버린다. 그래서 하나 만들 때 얼마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는 차이가 이제 나는지 안 나는지 계산할 때는 그냥 차이만 난다. 이렇게 실제 비용 계산하면 이제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루에 그냥 350개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몇 개 나왔냐 그러면 오늘은 355개 나왔다. 그러면 좀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345개 나왔다. 그러면 좀 못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계가 좀 퍼져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어떤 데가 문제냐 그런 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표준원가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대량 생산에서 계산하는 프로세스 코스팅에서는 어떤 기계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게 어떤 기계 때문에 생겼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은 주문 생산이냐 대량 생산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고 주문 생산의 경우에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느냐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원가 계산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그 원가 계산할 때 구성 항목은 동일합니다. 재료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기계와 관련된 제조와 관련된 경비들 그러니까 제조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 그 기계 비용이 이제 많겠죠. 그리고 이제 기계 관련돼서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제 작업할 때, 제조 활동할 때 도와주는 스태프들, 그리고 시설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버헤드 코스트인데, 이 경비, 간접비 계산과 관련돼서는 접근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이제 총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원가 계산인데, 이거 풀코스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작업장 있고요. 웍센터 6번 작업장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계가 있어요. 기계를 쓰는데 여기가 이제 기계가 있고 여기 이제 작업자들이 있겠죠. 작업자들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A1도 나오고
A2도 나오고, 그 다음에 A3 나옵니다. 근데 A1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100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시간 동안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A2는 50개가 나오고, 2시간 동안 작업해서, 그리고 이제 A3는 100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A3 만들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 동안 작업해서 100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표준원가는 품목별로 계산을 하거든요. A1이 A1 얼마, A2 얼마, A3 얼마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표준원가가. 원래 계산 자체가. 표준원가는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서 작업장에서 만드는 게 뭐야 그러면. 저기서는 뭐 색상별로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A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 그럼 A 하나 만들 때 얼마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색상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색상별로. A1, A2, A3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자원이 어떤 자원이냐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기계가 이제 하루 동안 일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스태프들이 작업장에만 딱 매달려서 도와주지 않겠죠. 이 스태프들은 또 지금 전체 100번도 관리하고 200번, 300번 관리한다. 그래서 이 담당자 누구냐? 품질 쪽의 담당자다. 그럼 품질 전체적으로 이제 100번, 200번, 300번 다 담당하는 거고, 활동 범위가.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 생산기획 쪽에 또는 생산 통제 쪽의 담당자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아니 뭐 생산 통제니까 뭐 100번, 200번, 300번 다 관리할 거 아니냐. 이건 시설 쪽에 있는 담당자다. 근데 이제 고정비라는 거지, 결국은. 이쪽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비용들은, 물론 이제 활동을 할 때 같이 따라가는 비용도 있지만, 지금 대개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기계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또 이 풀 코스팅, 요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일이 고정비를 어떤 활동 때문에 이 고정비가 얼마 들고 어떤 활동 때문에 고정비 얼마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단순하게 아니 그러니까 100번 작업장에서 여기 지금 이게 만들 때 아니면 다음 기간에 또는 내일 뭐 만들 때 A는 4시간 하고, 그 다음에 A2는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A3는 2시간 한다며.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기계들도 그냥 여기 발생하는 비용들도 A1, A2, A3에다가 2대, 1대 1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풀 코스팅은 다시 말해 총원가 계산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실제 여기 있는 자원들이 A1, A2, A3를 만들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다 꼼꼼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게 꼼꼼하게 따지는 게 원가 계산이거든요. 그게 아니 봐보세요. 여기 표준원가도 A1, A2, A3 꼼꼼하게 따져서 계산하잖아. 근데 그렇게 않고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정비가 얼마야? 그러면 아니 이쪽에 이제 스태프들한테 들어가는 고정비가 얼마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기계들 감가상각 얼마 되고 뭐 공장 쓰는데 비용이 얼마 되고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그냥 두루뭉실하게 분할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니 그러면 A1, A2, A3를 보니까 A1이 많이 만드네. 그게 많이 만드니까 그냥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2대 1대 1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요 기계는 무슨 기계냐면 검사 기계다. 그게.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담당자는 뭐 품질 쪽에 있는 담당자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A1, A2, A3를 만드는데 A3가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다, 이게. A3가. 그래서 요 100개는 정말 잘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고객한테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A1, A2는 원래 잘 만드는 아이템이다. 그래서 A1, A2를 할 때는 여기 있는 기계를 별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품질 쪽에 있는 담당자도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런데 A3만 들어가게 되면 아주 좀 까다롭고, 그리고 요구사항도 되게 많아요. 검사 포인트 되게 많아요, 막 이게. 그래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래서 검사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많이 만든 거는 자원을 많이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계산하는 게 결국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하지 않는 게 사실은 맞죠? 그게.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업무를 볼 때 책상에서 컴퓨터 쓰고 옆에 프린터 쓰고 하면은 내가 특정 업무를 볼 때 컴퓨터를 많이 썼다고 해서 프린터를 많이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프린터 별로 안 쓰질 않지만 프린터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그래서 어떤 일은 그냥 하루에 6시간 정도 작업했는데 프린터 한 장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시간 정도 작업했는데 프린터를 막 한 100장 정도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어떤 자원이 움직일 때 단순하게 그냥 많이 만들었다고 또는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그 자원을 많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자원이 쓰이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만들 때도 많이 투입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풀코스팅 문제는 사실은 조금 아직은 해결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자원들이 생산할 때 관련된 간접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간접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모든 간접 자원마다 다 일일이 활동을 다 따져서 하다 보면 그것도 자원이 바뀌고 만든 품목도 바뀌고 그러면 활동표도 바꿔줘야 되고 아니 그건 불가능하지 실제로. 그래서 그렇지 불가능한데 적어도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생산을 많이 한 자원에 대해서 간접비를 많이 배정해야 된다 하고 쓰고 있지만 이 방식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코스팅 방법은 지금 대개 회사들이 다 이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에 제출할 때도 비용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국세청에서 회계기준 원칙이 뭐냐면 비용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해서 쓴다가 원칙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결국 비용 계산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에서 나머지 비용을 다 빼게 되면 순이익이 나오고 그 순이익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회사가 비용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어떤 거는 이렇게 계산하고 어떤 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일일이 또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 계산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회사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좀 덜 내려고 비용을 부풀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회사도 겁나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국세청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비용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하나의 방법을 통일해 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 각각의 자원에 대해서 이 자원은 어느 활동 때문에 필요하고 어느 활동이 몇 번씩 들어간다. 이 지금 생산하는 과정에서 안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 그냥 많이 만들면 많이 배정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썼으면 오랜 시간 쓴 거에 맞춰서 배정하는 걸로 지금 이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버헤드 코스트는 계산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기계가 많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작업자가 많이 일했으면 그러면 자원을 많이 썼다라고 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풀 코스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ABC죠. ABC. 여기 지우겠습니다. 지우겠고 ABC는 뭐냐면 ABC는 각각의 자원마다 활동을 다 일일이 추적하는 거예요. 활동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활동에 맞춰서 지금 이 품목을 만들 때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몇 시간 정도 들고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활동표를 만들어서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ABC는 우리가 이제 이거 줄여서 ABC라고 하죠. ABC는 쓰는 회사도 있고 안 쓰는 회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버헤드 코스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그냥 단순하게 많이 만들면 그냥 많이 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ABC는 어떤 거냐면 각각의 자원마다 활동이 왜 이 자원이 어떤 활동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고 그 활동을 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를 보고 A1 만들 때는 이 자원이 무슨 활동을 했고 몇 번 했고 그래서 비용이 얼마 A2를 만들 때는 이 자원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표를 만든 다음에 비용 계산을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BC를 계산하게 되면 오버헤드 코스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모든 간접 자원에 대해서 다 활동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워요. 할 수는 있는데 어려워요. 할 수 있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이제 앞으로 계산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보기술이 좀 발전하면 이런 시대도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모든 활동마다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그게 다 중앙 DB에 올라가고 중앙 DB에 올라가서 그거를 해당하는 제품별로 다 배정을 해주고 그 비용 계산 딱 해주고 하면은 딱 떨어지죠 진짜.
실제로. 그 스텝들도 오늘은 주로 이 스텝이 주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 스텝인데 무엇을 만들 때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게 다 파악이 돼서 근데 그 스텝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게. 근데 하여튼 다 파악이 돼서 기록이 다 남아서 그 기록이 다시 처리가 돼서 그래서 제품별로 빡빡빡빡빡 배정돼서 그래서 어떤 날은 A1 쪽에 활동을 많이 하면 A1 쪽에 활동 비용으로 많이 올라가고 어떤 날은 A2면 A2에 많이 올라가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여건이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여건이 좀 안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선은 간접비 계산을 할 때 총원가 계산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많이 만들면 많이 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오랜 시간 일하면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총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항상 뭐 지금 말이 나오는 건데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주력으로 많이 만드는 아이템 있잖아요. 그 많이 만드는 아이템에 대해서 오버코스팅을 해요. 오버코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코스팅 하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다양한 경영상의 관리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잘못 계산된다든가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계속 많이 만들고 있는데 비용 계산해 보면 비용이 너무 세다. 그래서 이거 말고 딴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작업장에서 특정 작업장에서 만드는 품목이 뭐냐 그러면 A1은 계속 기본적으로 만들고 A2, A3를 막 런칭하고 하고 있다. 그게 그런데 그럼 A1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A1을 지금 거의 뭐 오전 내내 A1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A2, A3 이런 걸 만든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발생하는 그 고정비를 계산할 때 많이 만들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하루에 오전에 다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발생한 고정비가 지금 많이 만드는 품목에 대해서 고정비가 많이 배정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걔는 원래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들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자원만 재료 필요한 거 딱 그다음에 작업자들 그냥 작업 효율 있게 그냥 작업하고 기계도 딱 돌고 그다음에 품질 쪽이나 생산 쪽이나 설비 쪽에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 쓰는 건 실제로는 새로 런칭하거나 그다음에 좀 까다로운 애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기대하는 애들 쪽에 이제 자원을 많이 쓴단 말이죠. 서로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총합과 계산하게 되면 많이 만드는 품목에 대해서 비용 계산이 크게 되기 때문에 경영진에서는 나중에 얘는 마진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마진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 맨날 만드는데 왜 마진이 떨어져? 그래서 대충 한번 강구해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생각에서 이제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비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국세청이 낼 때는 오버헤드 코스트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 인프라가 ABC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 풀코스팅으로 계산해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ABC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당하는 이제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ABC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원가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주제가 워낙에 일정이 길어가지고 이제 지금 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타 다양한 종류의 비용의 종류하고 그다음에 구성 항목인데 우선은 비용의 종류 중에서 총비용, 토탈 코스트, 총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재고 관련된 비용 있고 그리고 품질 관련된 비용, 품질 비용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매할 경우에는 총비용을 좀 생각을 해줘야겠죠. 장비 같은 거 사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물건 사거나 할 때는 이제 총비용 같은 거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구매는 전체적으로 전체 비용을 줄이면서 구매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 담당자는 비용 요소를 그거 하나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얼마냐 뿐만이 아니라 기타 나머지 부대 비용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비용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재고 관련돼서는 이제 우선은 이 비용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거래하게 되면 꾸준하게 쓰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업체한테 물건 주문하면 몇 개씩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본 공급하는 수량이 1000개다. 그러면 1000개가 MOQ라는 거거든요. 1000개 이상 주문해야 우리가 물건을 넣어줄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년에 10,000개 정도 쓰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주문할 테니까 1,000개씩 넣어달라. 그게. 그리고 좀 싸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재고 관련된 비용을 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 구매 쪽에서는 이건 재고 관련된 비용 다, 강의가 다 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문 수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체 비용이 달라져요. 주문 수량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문 수량을 성수기 때는 2컨테이너씩 하다가 비수기 때는 1개씩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2,000개씩 주문하다가 비수기 때는 1,000개씩 하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비용이 지금 흔들려요. 그래서 그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고 관련된 비용은 어떤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주문량이 전체 재고 관련된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품질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에 대해서 품질 비용을 파악하게 되면, 그러면 품질 향상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계약을 얼마 정도까지 하더라도,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업체 부담이 없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비용 종류인데, 비용 종류는 우선 여기서는 3가지만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래서 총 비용하고 구매 실무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재고 비용하고 품질 비용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비용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복수 있네요. 예, 4가지인데, 4가지네요. 그래서 이제 학습 복수는 주문 생산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학습 복수는 어떤 특성이 있고, 비용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4가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인 줄 알았네. 4가지였네요. 자, 그래서 우선 총 비용 보시면 전체 비용이죠. 그래서 우선은 가격에다가, 여기 이제 뭐 키워드가 나오는데,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부대되는 부분들, 추가되는 부분들, 추가된 비용들을 다 더한 걸 총비용이라고 한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드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양육 비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양육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랜드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우선은 여기 구입되는 제품에 대한 가격에다가 뭐가 이제 더해지는 거냐면 관세 부분, 추가되는 요금, 세금, 운송비, 부대 비용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걸 우리가 랜드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직구 사이트들이 그냥 다양하게 다 지금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건이 얼마고, 그 다음에 환율 보면 얼마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때 관련된 세금이 얼마고, 그래서 당신한테는 며칠 날 물건 들어오고, 개인이 물건 살 때도 이게 지금 랜드 코스트가 다 제공됩니다. 전체 비용이 다 제공되고, 그 전체 비용을 보고, 내가 이 정도 지불하는구나.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낫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금액은 싼데, 아니 이게 이렇게 세금이 많이 붙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세금이 안 붙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랜드 코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우겠고요. 수명주기 비용이 있습니다. 수명주기 비용. 수명주기 비용은 장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장비에 대해서. 장비는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장비의 경우에 처음에 얼마고, 그리고 매년 쓰면서 관련된 비용, 뭐 보험료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 또는 수리와 관련된 비용 얼마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기타 뭐 세금 같은 거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금 같은 것도 내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거기 에너지 비용 어느 정도 쓰고 해서 비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과 같이 캐시플로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장비를 쓰려고 하는 거냐면 M123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5년 동안 썼을 때 0년도, 1년도, 2년도, 3, 4, 그리고 이제 5년도 이렇게 쓰려고 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 거냐면, 처음에 이제 사야 되니까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매년 이 정도씩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중고로 처분할 수 있는데, 중고로 처분할 때 이 정도 비용이 이제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 나오죠.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라고 해서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그거를 전체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경우에는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냐면, 돈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좀 틀려져요. 그래서 지금 100만 원하고 1년 뒤에 100만 원은 가치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지금 있는 돈이 가치가 있고, 세월이 지나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하고 같은 가치는 1년 뒤에는 뭐 102만 원, 103만 원 정도가 같은 가치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여기 있는 비용들을 다 더하면, 여기는 이제 비용을 계산하는 게 이건 빼야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 요 지금 M123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쓸 건데,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구매 담당자 고민은 그냥 기존 장비를 그냥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새로 장비를 바꿀 거냐, 5년 동안에 비용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비용이 좀 싼 대안을 선택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금액이 약간 틀려요. 그리고 기계도 약간 틀린 것 같아. 그런데 이제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기계 값이 좀 싼데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고, 어떤 데 기계가 좀 비싸요. 에너지 효율이 좀 좋고 한데, 또 유지 보수와 관련된 보증 기간도 약간 길게 하는데 좀 비싸. 뭐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러면 5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흔히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선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단순하게 현금 흐름표를 만든 다음에 이 비용들을 더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래에 발생한 돈들을 다 이쪽 현재 시점으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가치가 틀리니까 당연히 환산이 이루어져야겠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순형가 분석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현재 가치로 바꾼다 분석을 해주는 거고, 바꿀 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돈들을 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면 1년 뒤에 발생한 돈을 0년도 돈으로 환산, 2년 뒤에 발생한 돈을 이제 이렇게 0년도로 환산, 이런 식으로 환산해 줘야 돼요. 환산해 주는데 환산해 줄 때 기본 원칙이 뭐냐면 미래에 발생한 돈에 대해서, 이게 이제 미래에 발생한 돈입니다. F가 미래에 발생한 돈에서 얼마큼을 지금 이제 나눠주는 거냐면 1 플러스 i에 그 다음에 n 해서 이걸로 이제 현재 가치로 p, 현재 가치, present value, 그것을 이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서 발생한 돈이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했느냐, 여기가 얼마냐면 뭐 만 정도 되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다 2000씩이라고 하겠습니다. 2000 이렇게 된다. 여기도 2000이고 여기도 다 2000이에요. 2000.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얼마냐면 또 여기가 뭐 1500이에요. 그렇게 되면 2000이면 1년 뒤에 지금 발생 2000을 지금 시점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러면 2000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디스카운트 시킨다고 합니다. 잘라낸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우선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용을 계산할 때는 먼저 뭘 그리냐면 현금 흐름표를 그린다. 비용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캐시플로우를 보고 비용이 매년 이렇게 들고 그다음에 처음에 들 때는 이 정도 들고 그리고 그를 이제 현재 가치로 바꿔줄 때 어떤 공식을 쓰는 거냐면 이 공식을 쓴다. 그리고 이제 요 F값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P값이고 그다음에 요 지금 이제 I인데 I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할인율이라고 해요.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I는 은행 이자율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I는 은행 이자율이 아니라 할인율이라고 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넣냐면 은행 이자율하고 물가 인상률을 넣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I를 넣을 때는 연리로 계산합니다. 연리로. 실제로 이제 은행에서는 뭐 월마다 이자를 줄 수도 있고 뭐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여기 I를 줄 때는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I를 줄 때는 우선은 은행 이자율에다가 연간 물가 인상률. 그래서 뭐 대략 한 4%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러면 4% 정도 듣고. 그 다음에 N은 어떤 개념이냐면 연리 개념으로 이자가 몇 번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뒤에는 이자가 한 번 발생하는 거고 2년 뒤에는 이자가 두 번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요 돈을 요 시점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2000이고 2000달러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i를 얼마나 했냐면 4%를 했다. 그러면 0.04에 그 다음에 이자는 한 번이니까 1제곱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돈이 이렇게 환산돼서 지금 돈을 하면 얼마 정도 된다. 이와 같이 엑셀로 여기 있는 금액들을 다 지금 돈을 환산한 다음에 전체 비용을 계산한다.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죠. 요 정도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미래에 발생한 돈을 어느 시점으로 환산하느냐, 현재 시점으로 환산해서 비용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걸 수명가 분석이라고 불러줍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비용은 그냥 우선 첫 번째 여기 지금 주제를 보면 전체 비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정의가 가격에다가 나머지 기타 등등등이 붙는 게 전체 비용이고 전체 비용 계산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수입된 아이템 그 경우에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랜드 코스트라고 부른다. 그리고 장비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부른다. 수명주기 비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업체로부터 국내 업체, 해외 업체 해서 장비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면 약간 조건이 다 틀리고 그리고 성능이 약간 틀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니면 성능은 동일한데 에너지 쓰는 게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보증기한 다를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동일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 가지고 이제 판정할 거다. 전체 비용을 계산하겠죠. 이때 현금 흐름표를 만든 다음에 환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환산하는 공식 되게 단순해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 발생한 돈에다가 1 플러스 i 해서 n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i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비용 계산할 때는 물가 인상률하고 그다음에 은행 이자율을 더해서 쓰면 되고요. 또 투자와 관련돼서는 i가 또 달라요. 투자를 하는 경우에 프로젝트 같은 걸 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 같은 걸 하려고 한다 할 때는 i를 넣을 때는 최소 희망 수익률 같은 걸 가지고 넣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 계산할 때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 인상률하고 그다음에 은행 이자율 넣어서 두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 4%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내지 5% 정도. 5% 정도도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전체 비용 계산은 당연히 이제 구매 담당자가 알아야 되는데 별로 복잡하지 않다. 그런 거죠. 절차만 잘 알면 되죠. 수입되는 자재이거나 아니면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수입처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도 좀 생각 중이고 그리고 필리핀도 생각 중이고 하는데 그러면 총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선 처음에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게 거기서 가격이 얼마고 근데 환율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 얼마고 그리고 중간에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이 들어올 때 또 서비스 차지가 더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중개인 쪽에 또 힘을 빌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용 다 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업체가 입고량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고 관련된 비용 그리고 품질 비용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 비용을 계산해서 우선은 같은 물건인데 필리핀에 샀을 때하고 미국에 샀을 때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분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비용을 계산하게 되면 어느 부분을 좀 노력하면은 협상하면 좀 줄일 수도 있다. 보통은 구매 담당자가 흔히 쓰는 방법인데요. 전체 비용을 알게 되면은 구매 담당자가 흔히 쓸 때 가격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걸 좀 제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는 어떤 물건을 확보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공급자는 그냥 가격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게 공급자가 또 불편하지도 않거든요. 단순하게 공급자한테 가격을 깎아주세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깎아줘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 그런데 우선은 구매 담당자가 이렇게 비용을 요소를 잘 파악해서 전체 비용을 잘 알고 있으면 가격은 그냥 그대로 하는데 요것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대신 저희가 물량을 약간 좀 이렇게 조정을 맞춰 드릴게요. 뭐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좋은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비용 분석이 중요합니다. 전체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관련된 비용인데 재고 관련된 비용은 우선은 중요한 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고 관련된 비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재고가 이제 이루어지는 게 공급 활동을 통해서 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물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쓰고 남는 게 재고잖아요. 그죠?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주문이라는 거예요. 주문.
요청을 하는 거죠. 업체한테 보내달라. 그게. 그러면 이제 지금 업체가 이제 보내주는데, 그 보내주는 절차를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우리 차를 가져가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업체가 자기네 차를 가져와서 우리가 다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운송 조건을 보면은, 운송 조건이 지금 CIF예요. 그러면 업체가 여기까지 책임지고, 나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내달라 하게 되면 그 보내달라는 의사결정 때문에 하나를 사든 10개 사든 100개 사든 간에 그 보내달라는 의사결정 한 번 때문에 발생하는 고정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오더링 코스트라고 합니다. 주문비.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달라 그러면 다른 공장에서 알았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주려면 우리가 작업 준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작업 준비는 3일 걸린다. 또는 뭐 3시간 걸린다. 그러면 하나 만들든 100개 만들든 10,000개 만들든 무조건 작업 준비 한번 하고 3시간이든 3일이든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정비가 들죠. 근데 그 고정비가 왜 발생하게 됐냐면 주문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주문비를 하는 거고 같은 회사의 다른 공장이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업체한테 우리가 이 물건을 좀 보내달라 하게 되면 해외 업체하고 서로 간에 계약서 쓰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물건이냐, 몇 개냐, 어디까지 갖다 주면 되느냐, 서로 이제 환율 이런 거 다 이제 거기다 넣거든요. 넣는데 그때 이제 운송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조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통관까지 다 해서 니네 공장 앞에까지 딱 갖다 주겠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건만 있으면 우리가 와서 가져오겠다. 그 액수업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문을 한번 하면 그러면 하나를 주문하든 10,000개 주문하든 간에 무조건 거기에서 발생하는 고정비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주문비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공급을 받을 때 공급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문 앞에까지 갖다 주는 데도 있고 요즘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차를 가지고 몰아서 그다음에 물건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예전에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차를 가져와서 물건을 받아왔죠. 그 대형 할인마트가 그래서 싸다고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MOQ를 사야 되고 무조건 정해진 수량만큼 사줘야 되고 그리고 가서 내가 운전해야 되고 운전을 1시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분, 30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고 거기다 또 지금 이제 내가 짐을 날라야 되고 피킹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로딩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에 와서 다시 또 거기 배열해야 되고. 아유. 사실 그게 싼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공급 요청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주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게 옆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요청하든 같은 공장에 있는 작업자한테 요청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공급자한테 요청하든 간에 주문비가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문비가 이런 경우는 안 드는 거죠. 어떤 경우 안 드는 거냐면 그냥 내가 휴대폰을 열어. 그 다음에 그걸로 앱을 딱 열고 그 다음에 한 몇 번 눌러. 그러면 그냥 주문이 딱 이루어져. 그리고 업체가 알아서 이 집 앞까지 갖다 줘. 아유, 그러면 안 드는 거죠. 그죠? 그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또 기본 배송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드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비가 있는데 주문비는 고정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건이 들어와요. 물건이 들어오는데 이제 딱 쓸 것만큼만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10개 쓰면 10개 딱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꾸준하게 쓰는데 10개씩 쓰는데 100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물건을 저장시설에, 그러니까 이제 물류센터에 저장시설에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지비. 재고 유지비인데, 재고 유지비는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재고 유지비를 계산할 때 기본 원칙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유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크기냐, 무게냐, 그런 거냐, 재질이냐, 이런 거냐, 이건데, 재고 유지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품 가격입니다. 제품 가격. 그러니까 제품이 얼마짜리냐. 비싸면 비쌀수록 유지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보통 유지 기간을 얼마로 할 거냐, 유지 기간을. 유지 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얘를 그냥 놔뒀을 때, 안 쓰고 놔뒀을 때, 드는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재고 관련된 비용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두 개의 비용을 합산해서 전체 비용을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재고 관련된 비용은 우선은 연 단위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비용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정비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주문비의 경우도 고정비인데, 한 번 주문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냐. 그래서 한 번 주문하면 뭐 차를 갖다가 가져와서 사람 2명 가서 운전하고, 그 다음 물건 받아서 여기까지 올 때 50만 원 든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한 번 주문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비용 고정비이고, 또 뭐 해외에서 이제 물건이 이게 들어오는데 뭐 운송 조건이 이래 저래 해가지고 통관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책임지고, 보험료도 우리가 책임지고 뭐 이렇게 돼서 한 번 주문하게 되면 보통 뭐 2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고정비 한 번 할 때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 연간 고정비로 계산해 줘야 돼요. 연간 고정비로.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재고지비도 마찬가지로 제품이 얼마짜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품이 얼마짜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1년 동안 창고에 놔뒀을 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그 관련된 비용이 몇 프로 정도 발생하느냐. 그래서 재고지비도 해당 품목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1년 동안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문비는 우선 고정비 계산을 해줘야 되죠. 고정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고정비를 지금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라지에스로 계산하고요. 라지에스로 계산해서, 만약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으냐, 그러면 $100 든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그 고정비가 $100 드는데, 연간 고정비가 얼마인지, 이 고정비 정보에서 연간 고정비 정보가 얼마인지를 이제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고유지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고유지비도 마찬가지로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단가가 얼마짜리냐. 그래서 해당 아이템이 만약에 A1이라는 아이템이다. 그러면 그게 얼마짜리냐면 이게 $50짜리이다. 하나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거에 대해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하나 놔뒀을 때 이게 I가 얼마냐. 그러면 한 20%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서 결국 뭐가 계산되는 거냐면 10 곱하기 I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10가 나오잖아요. 그럼 $10가 이제 뭐냐면 이 A란 물건을 여기 물류센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A1이란 물건을 1년 동안 놔뒀을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냐면 $50짜리인데 20%니까 $10 정도 발생한다. 라고 해서 우선은 하나에 대해서 1년 동안 재고 유지를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우선 계산해 놔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관련된 비용은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을 가지고 연간 주문비하고 연간 재고 유지비를 계산해야 되죠. 근데 우선은 이제 연간 주문비하고 연간 재고 유지비를 계산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우선 이제 먼저 보시면 연간 주문비를 먼저 보시면 고정비는 나왔단 말이죠. 그죠? 한번 이제 주문할 때 드는 비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주문비는 어떻게 되느냐? 1년에 주문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애뉴얼 코스를 계산하면 한 번 주문할 때는 나왔어요. A1의 경우에 이게 $100 정도 드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연간 주문비를 계산하려면 주문 횟수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문 횟수에다가 라지 S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주문할 때 드는 비용을 그래서 한 번 주문할 때 $100 드는데 1년에 몇 번 하느냐? 그 몇 번 하냐면 한 번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냥 거기 1에다가 $100 곱하면 되고 10번 한다 그러면 10에다가 $100 곱해야겠죠. 근데 이 주문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주문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 번에 몇 개 주문하냐고요. 한 번에 몇 개 주문하냐. 1년에 몇 개 쓰는데 한 번에 몇 개 주문하냐. 그래서 이 아이템은 1년에 쓰는 게 몇 개 쓰는 거냐면 한 10,000개 정도 쓰는데 그런데 한 번에 주문하는 게 1,000개 정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두 개 정보를 보면 A1의 경우에 1년에 몇 개 쓰느냐? 10,000개 쓴다. 애니얼 디맨드. 그 다음에 한 번 주문할 때 몇 개 하느냐? 1,000개씩 한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주문하는 거냐면 A를 Q로 나누면 10번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 곱하기 라지에스 해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1년에 총 발생하는 주문비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계산되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연단위를 하는 거냐면 재고 관련된 비용은 1번하고 2번을 합산해야 돼요. 그런데 2번 쪽에서 유지비에서 유지기간 기본 원칙이 뭐냐면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1년을 기준해서 연간 주문비, 연간 재고 유지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간 애니얼 캐링 코스트 연간 재고지비 계산하려면 그러면 지금 하나를 여기 1년에 놔뒀을 때 드는 비용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에요. 10 곱하기 1을 계산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창고에 1년에 물건 몇 개 정도 있느냐. 이 창고에 A1을 보관하는 창고에 1년 동안 몇 개 있느냐. 그래서 평균 재고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 할 때 10 곱하기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년에 창고에 물건 몇 개 있느냐 이건데 창고에 물건 몇 개 있는지에 관계되는 게 직접적 관계되는 게 뭐냐면 한 번에 몇 개 들어오냐 이거지. 한 번에 큐게가 몇 개 들어오냐. 입꼬리 아니. 또 주문량이 몇 개 들어오냐 이거지. 그래서 주문량이 만약에 1000개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이고 그리고 주문량이 만약에 1000개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쭉 쓰다가 그다음에 없으면 1000개 들어오고 쭉 쓰다가 없으면 1000개 들어오고 쭉 쓰다가 없으면 1000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빗금친 것만큼이 이 한 박스가 1000개인데 1000개 중에 빗금친 것만큼이 창고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고에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1000개, 그 다음에 없으면 1000개인데 되게 이제 꾸준하게 쓴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되게 이 창고에는 물건이 몇 개 정도 있는 걸 보는 거냐면 1000개 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반 개 정도, 그러니까 2분의 Q에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계산하게 되면 주문량이 몇 개냐? 그 Q를 반으로 나누고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곱하기 C 곱하기 I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용을 더하는 게 재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관련된 비용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게 중요해지는 거냐면 한 번에 몇 개 주느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몇 개 주느냐가. 같은 물건이라도 A1이라도 한 번에 1000개 하느냐 아니면 1000개가 아니라 이거를 지금 이제 5000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5000개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해 주문량을 늘리게 되면 주문비는 떨어져요. 왜냐면 주문 자주 안 하니까. 1년에 10,000개 쓰는데 1000개 하게 되면 10번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5000개 하게 되면 2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고정비는 전체적으로 1년에 발생하는 고정비는 발생하는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정비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창고에는 물건이 많이 쌓이니까 재고 관련된 비용이 올라가게 돼 있죠. 유지비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주문량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주문량을 그냥 막 정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지우면 이쪽을 잠깐 지우면 그래프가 이제 다음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이쪽이 이제 주문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비용입니다. 코스트고 연단위 비용이죠. 그래서 주문량이 많아지면 어떤 비용은 떨어지게 돼 있냐면 한 번에 주문할 때 많아지게 되면 주문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이 연간 주문비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이 A를 Q로 나누고 곱하기 라지 S는 이 비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주문량이 많아지면 창고에 물건이 한 번에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때리기 때문에 1년에 가져가는 재고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쪽 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분의 Q 곱하기 C 곱하기 I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비용을 합산하게 되면 이게 전체 비용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뭘 알게 되는 거냐면 특정한 주문량에서 전체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정한 주문량에서. 그리고 이제 그 주문량을 찾아서 주문하는 게 좋겠다. 특히 한 번 딱 쓰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쓰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기업에서 쓰는 것들은. 그리고 구매 담당자가 구매하는 품목들이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을 찾아서 그걸로 주문하는 게 좋겠다. 그 전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주문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EOQ라고 합니다. EOQ. 그래서 구매 담당자는 구매를 할 때 업체가
저희가 보통 거래할 때는 1000개씩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500개씩 해야 됩니다. 500개 이상만 되면 주문 처리해 드립니다. 이제 MOQ라는 건데 그걸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EOQ를 찾아야 돼요. EOQ는 이제 약자가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주문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줄여서 이제 그리고 이게 재고 쪽에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놀랐죠. 왜 그러냐면 같은 물건이라도 특히 우리가 운송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주문할 때 고정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거는 재고는 항상 물류센터에 이렇게 놔두는 거기 때문에 자산을 이렇게 좀 잠가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고 하게 되면 주문량을 몇 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두 개의 비용을 계산하게 되면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냐면, 이 품목은 계속 1년 동안 꾸준히 쓴다고 봤을 때, 아니면 이제 중간에 약간 바뀌더라도 기능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제 같은 거라고 봤을 때, 연간 수요량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래서 한 10,000개 나온다, 또는 10만 개 나온다. 그러면 비용 분석해서 가장 좋은 주문량을 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비용 구조가 바뀌게 되면, 다시 거기에 맞게 주문량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EOQ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두 개가 만났을 때 전체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나게 한 다음에 EOQ를 계산하죠. 두 개를 만나게 하는 건 이제 여기 식이 나왔으니까 그 식을 가지고 이제 만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쪽하고 요게 두 개가 만나게 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2분의 Q 곱하기 C 곱하기 I는 그 다음에 S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Q로 이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Q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지우겠습니다. Q를 정리하게 되면 Q의 제곱은 C 곱하기 I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Q의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Q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Q는 이 EOQ죠. EOQ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EOQ를 계산했을 때는 비현실적인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루트를 씌워서 나오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값이 나와서 어떻게 나왔냐면 뭐 1200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에서 1200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1300 넣어서 전체 비용 계산하고 전체 비용 계산한 다음에 더 전체 비용이 낮은 쪽으로 주문량을 정해서 쓴다. 그리고 비용의 요소가 바뀌게 되면 다시 똑같이 그냥 한번 넣으면 되는 거니까 넣어서 EOQ를 계산해서 그거대로 주문해서 쓰도록 한다. 연간 수량이 물론 많아질 수도 있고 연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세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주문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재고 유지하는 절차에서 비용이 바뀔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유지비는 좀 변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지비는 여기다가 놨을 때 여기 이제 I를 계산하잖아요. I를 계산하는데 이게 변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게 변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주문량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겠다 라고 해서 그 수량으로 업체하고 얘기해서 주문을 하죠. 그래서 재관련된 비용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재관련된 비용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문비가 있고요. 그리고 재고 유지비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전체 비용을 합산하려면 연간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고 연간 비용을 계산하다 보면 이 재고 관련된 비용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Q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Q를 많이 하게 되면 연간 주문비는 줄어들지만 연간 재고 유지비는 오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전체 비용,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비용이니까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EOQ고 EOQ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구매 정책에 녹여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고 관련된 비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주문비가 있고요. 연간 주문비.
그리고 연간 재고유지비가 있고 두 가지 비용이 있고 재고유지비와 관련돼서는 다시 항목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가지 정도 나눠지는데 재고유지비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기회손실 비용이에요. 그래서 해당 물건을 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있게 되면 1년 동안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허들레이트라고 합니다. 허들레이트가 이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는 그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하죠. 그래서 허들레이트가 만약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30%다 그러면 해당 품목에 대한 재고 유지 비율이 한 40% 정도 나와요. I가. 우리는 허들레이트가 얼마 정도 하고 있냐면 한 15%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I가 한 20% 정도 나오고 그래서 I 값은 보통은 한 15%에서 60% 정도 됩니다. 회사들마다 그 정책이 있기 때문에 허들레이트 정책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지는 거냐면 결국 주문량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전체 비용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연 단위로 계산하고 그리고 주문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체 비용이 달라지는데 이왕이면 전체 비용이 최소화되어 있는 것으로 주문량을 이렇게 해서 주문량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이 주문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EOQ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용 종류 및 구성 항목 중에서 재고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재고 관련된 비용도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쪽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고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이제 내용이 좀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는 품질 관련된 비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접근 방식들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